고마워요. 선희가 작게 속삭였다. 선희는 눈을 감고 그의 따뜻한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영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췄다. 끝사랑 연가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마주친 두 부부는 서로를 알아보며 미소 지었다. 60대 초반의 선희와 민식 부부, 그리고 비슷한 나이의 영훈과 미영 부부. 한국에서 출발한 유럽 패키지 여행단이었지만 이제까지 서로를 제대로 본 적은 없었다. 영훈이 먼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는 회사를 정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였다. 옆에 선 미영은 고운 자태를 유지한 여성으로 선희와 비슷한 또래였다. 선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60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는 이번 여행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동양 사람들의 친근함은 특별했다.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분수 주변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각자의 자녀들 이야기, 손자 손녀 자랑, 그리고 정년 후의 삶에 대한 고민까지. 민식이 감탄하며 이번이 첫 유럽 여행이라고 털어놓았고, 영훈도 젊었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은 하루 종일 함께 다녔다. 바티칸 박물관에서는 미영이 미술사의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설명해 주었고, 선희는 그녀의 교양에 감탄했다. 점심 식사 때는 영훈이 와인을 주문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민식은 여행의 즐거움에 취해 평소보다 많이 웃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네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로마의 석양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선희는 문득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었다. 영훈이 건네는 자연스러운 농담에 웃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상기되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일주일 동안의 여행은 꿈같이 흘러갔다. 피렌체에서는 함께 우피치 미술관을 관람했고, 베니스에서는 곤돌라를 타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다. 파리에서는 에펠탑 아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와인을 마시며 인생을 논했다. 영훈이 선희에게 와인잔을 건네줄 때마다 그들의 손끝이 스치는 순간이 있었다. 그 짧은 접촉이 선희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네 사람 모두 젊은 시절 같은 활력을 되찾았다. 선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영훈은 유머러스한 면모를 보이며 일행을 즐겁게 해주었고, 특히 선희가 웃을 때면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마지막 날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며 선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영이 한국에서도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다. 연락처를 교환하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영훈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현실은 달랐다. 각자의 바쁜 일상이 시작되었다. 민식은 부동산 투자 일로 바빠졌고, 선희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영훈과 미영도 자식들 문제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처음에는 가끔 단체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점차 연락은 줄어들었다. 유럽에서의 그 특별했던 시간들은 서서히 일상에 묻혀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여행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특히 영훈과 나눴던 대화들, 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 설레는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았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파리의 그 저녁이 떠올랐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1년이 흘렀다. 선희는 건강관리를 위해 아파트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몸매를 유지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다. 어느 날 러닝머신 위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선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헬스장 한쪽에서 웨이트 운동을 하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넓은 어깨, 단정한 자세, 그리고 운동복 차림에도 드러나는 품격.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선희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영훈이었다. 영훈도 선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로 마주보며 잠시 말을 잃었던 두 사람은 곧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1년 만의 재회였다. 영훈은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다. 운동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헬스장 근처 카페로 향했다. 커피 2잔을 사이에 두고 앉은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영훈이 먼저 입을 열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가 바로 이 아파트 옆 동으로 이사 왔다는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영이 지난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췌장암이었다고 했다. 선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 우아하고 아름다웠던 미영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영훈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선희의 위로에 영훈은 고개만 끄덕였다. 혼자 남겨진 그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선희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왔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그를 위로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났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헬스장에서 마주쳤다. 운동 시간을 맞춰 나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자주 겹쳤다.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도 점점 길어졌다. 영훈은 홀로 지내는 일상의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선희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어느 날 선희는 영훈에게 반찬을 해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제대로 된 음식을 챙겨 먹기 어렵다는 생각에서였다. 영훈은 고마워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선희는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어 작은 밀폐 용기에 나누어 담았다. 영훈의 집은 미영이 살았던 흔적들로 가득했다. 거실벽에 걸린 그녀의 사진,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들, 옷장에 정갈하게 걸린 옷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함께 여행했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 세상에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지금 자신이 그녀의 남편과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묘한 죄책감도 느꼈다. 하지만 영훈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과 따뜻함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선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녀가 만든 음식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년 전 유럽에서 느꼈던 그 미묘한 감정이 다시 싹트고 있었다. 선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만 영훈의 모습이 떠올랐다. 혼자 텅 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그의 모습, 미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을 그의 쓸쓸한 뒷모습까지. 그녀는 자신이 점점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혼란도 컸다. 그렇게 영훈과의 만남이 일상이 되어가던 어느 주말, 선희의 평온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민식이 산악회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등반을 갔다가 크게 다쳐서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었다. 미끄러운 바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다리뼈가 부러진 것이었다.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 선희는 하루 종일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2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선희의 어깨에 갑자기 무거운 짐이 얹어졌다. 이번 첫날부터 민식의 간병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평소에 독립적이던 남편이 갑자기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면서 선희는 물 1컵, 수건 하나까지 챙겨야 했다. 병실과 집을 오가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밤에는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헬스장은 당연히 갈 수 없었다. 영훈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끊어졌다. 선희는 문자 하나 보낼 여유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며칠이 지나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내려앉았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다. 민식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어 갈 무렵 선희는 집에서 가져올 것들이 있어 잠시 나왔다.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나오던 길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다. 영훈이었다. 그 역시 장을 보고 나오는 참이었다. 영훈은 선희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그녀는 지쳐 보였다. 영훈이 무슨 일인지 묻자 선희는 남편의 사고와 간병으로 힘든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영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선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마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선희의 몸이 휘청거렸다. 며칠간의 과로와 수면 부족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다. 영훈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선희의 몸에서 전해오는 떨림과 차가운 손길에서 그는 그녀가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영훈은 선희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그녀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영훈의 집 소파에 앉힌 선희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선희는 컵을 2손으로 감싸며 그 온기를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배려였다. 영훈은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선희는 위로가 되었다.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던 선희는 며칠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영훈은 그런 그녀에게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선희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영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느끼고 있던 감정이 더욱 선명해졌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2시간 정도 지나서 선희가 깨어났다. 낯선 곳에서 잠을 잔 것에 대해 당황해하는 그녀에게 영훈은 괜찮다며 안심시켰다. 선희는 민식이 기다리고 있을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영훈은 조금 더 쉬었다 가라고 권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2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힘든 상황을 공유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선희는 영훈의 집을 나서면서 자신이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두려우면서도 고마웠다. 민식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간병인을 두게 되었다. 선희는 오랜만에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집에만 있기에는 답답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고 싶었다. 영훈이 드라이브를 제안했을 때 선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교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2사람은 편안한 침묵을 나누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선희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영훈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는 선희가 좋아할 만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고 차 안은 온화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한적한 호숫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선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병원 냄새와 소독약 냄새에 질렸던 그녀에게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상쾌했다. 영우는 창가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했다. 선희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를 만끽했다. 카페에서 나와 호숫가를 걸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영우는 미영을 잃고 난 후의 공허함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선희는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민식이 간병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이용해 선희는 영훈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때로는 전시회나 공연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영훈이 자신의 집으로 선희를 초대했다. 직접 요리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선희는 고민하다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영훈의 집에서 마주한 저녁 식탁은 정성이 가득했다. 그가 직접 만든 음식들과 함께 준비한 와인이 놓여 있었다. 촛불이 켜진 식탁에서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영훈이 와인잔을 들어 올릴 때 선희도 자신의 잔을 들어 올렸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자신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와인 한 병이 비워갈 무렵 선희의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촛불의 은은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고 평소보다 부드러워진 표정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영훈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깊었다. 와인이 만들어낸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솔직해지고 있었다.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았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어느새 가까워져 있었다. 선희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영훈의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선희가 작게 속삭였다. 그 말에는 단순한 감사가 아닌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영훈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덮었다. 그 순간 선희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강렬한 전율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영훈도 마찬가지였다. 선희의 손을 만지는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미영을 잃고 난 후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영훈이 선희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그녀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선희는 눈을 감고 그의 따뜻한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다. 영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부드러운 키스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선희는 영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의 입술을 찾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그녀는 결국 그의 손길에 무너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침실로 향하는 걸음도 서로를 안는 손길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서로를 통해 확인했다. 선희는 영훈의 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았고 영훈은 미영을 잃고 난 후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절절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6개월간 계속되었다. 민식이 병원에 있는 동안 그리고 간병인이 돌보는 시간을 이용해 선희는 영훈과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점차 그것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어갔다. 하지만 민식의 퇴원이 다가오면서
선희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이런 만남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동시에 영훈에 대한 감정도 점점 깊어져서 이제는 하루라도 그를 보지 못하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선희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며 영훈을 찾아가게 되었다. 민식이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선희는 다시 남편을 돌보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편에는 영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식은 아내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선희가 예전과 달리 자주 외출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서 묘한 들뜸이 느껴졌다. 자신을 간병하느라 지쳤던 아내가 갑자기 생기를 되찾은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오후 선희가 샤워를 하는 동안 민식은 그녀의 휴대폰 문자를 보게 되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남자 이름으로 온 문자였고 내용도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만나자는 내용과 함께 애정이 담긴 표현들이 있었다. 민식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조심스럽게 선희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외출할 때의 차림새, 돌아올 때의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까지. 다음 날 선희가 또다시 외출한다고 하자 민식은 불편한 다리로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선희는 마트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으로 향했다. 그 후 선희는 한 남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민식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식은 혼란스러웠다. 3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동시에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며칠 후 민식은 자신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민식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민식은 친구의 조언에 따라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친구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다. 영훈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민식은 유럽 여행에서 만난 부부 중 남편 이름이 영훈이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친구는 영훈의 아내 미영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영훈이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민식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선희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영훈일 가능성이 높았다. 1년 전 여행에서 네 사람이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서로 부부였는데 이제 미영이 없는 상황에서 선희와 영훈이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한편 영훈은 민식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선희와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녀와의 시간이 소중했다. 미영을 잃고 난 후 처음으로 찾은 위로이자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민식이 영훈에게 연락을 했다.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다. 영훈은 기꺼이 응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된 인연도 있고 예전 여행의 추억도 있어서 민식과의 만남이 반가웠다. 술집에서 마주 앉은 두 남자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식은 영훈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고 영훈은 혹시 자신과 선희의 관계가 들킨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하지만 민식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했다. 영훈은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민식과 술자리를 함께했다.
친구의 아내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배신인지 알고 있었지만 선희에 대한 감정을 끊을 수도 없었다. 집에 돌아가면서 그는 이 상황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라는 예감에 두려워했다. 선희는 집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민식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고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들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에 시달렸다. 민식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손이 떨렸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이 모두 부담스러웠다. 민식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등골이 서늘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영훈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하면서도 주위를 살펴야 했다. 한편 민식은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교차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책했다. 자신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일까? 무엇보다 상대가 영훈이라는 것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다. 함께 여행을 다녔던 친구, 미영을 잃고 힘들어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그 친구가 자신의 아내와 그런 관계라니. 우정에 대한 배신감이 더해져 고통은 배가 되었다. 영훈 역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선희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혼자 남겨지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다. 민식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되는 것일까? 미영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살아있는 사랑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웠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사랑과 배신, 우정과 파국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구해야 하며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